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홍상화 작가님의 단편소설 외숙모인데요. 이 책을 펴낸 한국문학사의 작은 책 시리즈 15번째 작품인 내 우울한 젊음의 기억들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소설 중간중간에는 주인공이 지어낸 이야기인 또 다른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설, 즉 액자소설에는 배경음악을 넣어두었습니다. 외숙모와 외숙모라고 부르는 주인공,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 두 주인공을 만나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외숙모, 홍상화 1. 일요일 아침 나는 집필실 유리벽을 통해 들어오는 초겨울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시끌벅적한 여의도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설 때 오늘만은 뭔가 쓸 수 있기를 기대했었다. 집필실이 있는 건물이 평일에도 글을 쓰지 못할 만큼 시끄럽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일요일은 무언가 여느 날과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집필실에 온 지 벌써 2시간이나 지났으나 원고지는 텅 빈 채 그대로였다. 그때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집필실을 뒤흔들었다. 여보세요? 현 선생님 계십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짙게 묻어나는 중년 여인의 목소리였다. 네, 전데요. 지는 예. 그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우째 설명을 할꼬. 저 성백희라고 기억합니까? 성백희, 성백희. 내 외가가 성씨이고 백자둘림이 내 외삼촌뻘이 된다는 것은 기억났으나 누군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글쎄요, 누구신지요? 선상님 외삼촌이 성백희 씨 아닙니까? 그제서야 6.25 전쟁 전 내가 9살 때 본 외삼촌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누구시지요? 지는 예, 지는 위에 설명을 해야 할지. 성백희 씨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네? 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송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외숙모님이시군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한강 유람선 여의도 선착장입니다. 대구에서 친구들하고 환갑나들이 서울 관광을 왔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지금 그리로 갈까요? 지금 말고 예. 유람선이 곧 떠난다 카이. 돌아와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12시에 여의도 선착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서도 그 갑작스러움 때문에 한참 동안 멍하니 흰 벽만 응시했다. 나의 기억에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외숙모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겨 비녀를 찌르고 옥색이나 노란 저고리에 붉은색이나 파란색의 옷고름을 맨 20살 시절의 외숙모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외숙모와 40여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것에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외삼촌은 늙으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6.25 전쟁이 터지기 전 겨울에 고향 능바우에서
혼인을 치렀다. 신부는 능바우에서 70리쯤 떨어진 점촌 양가 출신의 교수였다. 외삼촌은 능바우에서 신혼생활을 2주일도 못하고서 학교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후 6.25 전쟁이 터져 서울이 함락되자 인민군에 의해 의용군으로 끌려간 외삼촌은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외숙모는 남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독수공방을 지켜온 것으로 안다. 그런 외숙모가 1953년 여름에 시가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옷가지를 싸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그 사실을 나는 1952년 능바우를 떠난 지 3년여 후 우연히 들었다. 그리고 외삼촌이 아마도 북으로 끌려간 것 같다고 외삼촌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동료 의용군이 외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말도 들었다. 그 후 외삼촌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고 외가 식구들은 외삼촌이 북한에서나마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여의도 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 쪽으로 갔다. 따스한 햇살 아래 광장에서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을 내려다 보았다. 나의 눈은 어느새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된 아이들의 모습을 찾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들의 노는 모습에 붙박여 떠날 줄 몰랐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능바우 들판이 눈앞에 그려졌다. 잘린 벼 포기가 듬성듬성 보이는 얼음판 위에서 썰매를 타던 10살 때의 내 모습이 되살아났다. 6.25 전쟁이 난 후 처음 맞았던 혹독한 겨울 어느 날 경상북도 상주에서 20리 정도 떨어진 능바우, 나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10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었다. 내가 능바우에 대해 가슴속에 특별한 느낌을 품고 있는 이유는 일사후퇴 직후부터 1년 반 동안 가족과 떨어져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 후 학창시절 방학 때면, 특히 겨울방학 때면 자주 능바우에 갔다. 겨울방학은 내 유년 시절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구, 서울, 부산, 그리고 외국 등의 도시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외가가 있는 능바우가 유일한 내 마음의 고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쩌면 인생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보낸 어느 누구보다도 능바우에 대한 나의 애정은 더 깊을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성년이 되기 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유일한 경험이었다든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였던 나의 뇌리 속에 깊게 파고든 시골의 정경과 인정 때문이었다든지 오랫동안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점차 도시의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든지 여하튼 1년 반 동안 지낸 능바우에서의 생활은 내게 특별했다. 내 소설 여러 곳에서 배경 무대로 등장할 만큼 능바우는 내 정신세계의 원형이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책상으로 다가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작가 노트를 꺼내 아직도 소설화하지 못한 나의 능바우 생활이 묘사된 한 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2. 10살 난 소년에게도 일사후퇴는 찾아왔다. 집안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 동생은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나고 소년은 부모와 떨어져 외가로 보내졌다. 자손을 하나라도 남기려면 두 형제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지론 때문이었다. 소년은 남편과 사별해 일찍 혼자가 된 이모를 따라 외가가 있는
경북 상주의 능바우로 가게 되었다. 소녀는 한강을 건너와 영등포역에서 곡간차에 탄 이모와 떨어져 열차 지붕 위에 앉아갈 수밖에 없었다. 소녀는 소란스럽고 몽롱한 가운데 잠이 들고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자다가 눈을 뜨면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광활한 암흑 속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럴 때면 소녀는 달리는 곡간차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컴컴한 들판에 발을 내디뎌 보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늘이 도왔는지 달리는 곡간차 지붕에서 암흑 속 들판으로 뛰어내리지 않은 소녀는 김천역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곳에서 곡간차 안에 탔던 이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러고도 한참 시달린 끝에 김천에서 꽤 먼 상주에 내렸다. 그곳에서 트럭으로 20리나 북쪽으로 달려가 성씨들이 모여 사는 능바우로 가게 되었다. 마침내 외가에 도착했지만 모든 게 낯설었다. 외할머니와 이모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사이 소녀는 쌀이문을 나섰다. 초가들이 모여있는 중간쯤에 텃밭이 있고 그 밭 주위로는 엉성하게 돌로 쌓아 올린 담장이 있었다. 듬성듬성 쌓아 올린 돌 담장은 그 동네의 다른 집 울타리와 같은 모양이었다. 소녀는 그런 담장들을 보자 갑자기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손으로 힘껏 돌담장을 밀어 젖혔다. 장난감처럼 무너지는 우스꽝스런 담장 안에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은 역시 미개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우쭐해졌다. 그래서 소녀는 동네 아이들을 마음씨만 고운 어수룩한 미개인쯤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얼마 후 소년이 서울을 떠날 때 어머니가 준 세 벌의 옷 중 한 벌이 더 이상 입지 못할 정도로 해지자 소년도 동네 아이들 축에 끼게 되었다. 소년을 다소 어렵게 생각하던 동네 아이들도 소년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때로는 얻어맞기도 했지만 대개는 권투 흉내를 내어 동네 아이들에게 겁을 주었다. 가지저고리 시골뜨기 선호놈의 코피를 터뜨리고 나자 소녀는 싸움깨나 하는 서울내기로 대접받기 시작했다. 그런대로 두어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피난민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는 연락이 왔다. 소년이 면소재 학교에 가보니 면사무소 직원은 갱지 공책을 주며 교과서를 베껴서 공부하라고 했다. 소년은 교과서는 없더라도 그까짓 바지저고리 놈들한테 뒤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공부와 씨름했다. 예상했던 대로 나이 많은 바지저고리 촌놈들과 비교해 서울놈이 나은 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3학년 반 아이들 중에 의자 발음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아이는 소년밖에 없었다. 담임 선생님은 비슷하게나마 발음했으나 얼마 후에는 선생님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는지 의자가 나오면 소년에게 발음을 시켰다. 어깨가 으스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면소재 학교에서 피난민 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한 글자, 즉 의자 발음이 소년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가 미군 담요로 만들어준 소년의 옷들이 검은색 손바지와 솜저고리로 바뀌었다. 그 무렵 희한한 변화가 생겼다. 인민군이 퇴각할 때 그들을 따라간 부모들 집안의 아이들이 패거리를 지어 사실 능바우 대부분의 집안이 그런 처지였다. 소년을 그들의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희멀건 얼굴의 서울 소년이야말로 적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그 일로 소년은
얼마간 외톨이로서 냇가에서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다. 그때서야 소녀는 처음으로 부모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전까지는 처음 맛본 시골 생활에 매혹되었고 동네 아이들도 서울 손님으로서 특별히 대해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었다. 어느 날 소녀는 우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와의 소식이 끊겨 자신이 이제 고아가 된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소년의 눈에 모든 사물이 새로운 형태로 비치기 시작했다. 단순히 물고기들의 서식초로만 여겨왔던 동네 앞 시내가 몹시 처량하게 보였다. 밤길을 밝혀주는 고마운 존재로 알았던 둥근 달이 그때부터 슬픈 빛을 띠기 시작했다. 따스한 구들 위에서 지내면 되었던 한겨울이 살을 애는 무서운 들바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을 버릇없는 놈으로 보던 동네 어른들의 눈이 갑자기 다정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소년의 아버지가 살아서 아들을 데리러 온 것이었다. 문간에 모여선 동네 어른들 사이를 지나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 아낙네들이 특히나 다정스럽게 굴었다. 한 아낙네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버지가 와 계시니 사랑방으로 가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오히려 적개심이 일었다. 하지만 소녀는 아낙네가 시키는 대로 사랑방으로 가보았다. 열린 사랑방 문틈으로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멋진 양복을 입고 까만 머리를 반들반들하게 빗어넘긴 아버지가 보였다. 비록 헤어진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능바우를 떠났다. 내가 10살적 일사후퇴 때 능바우 외가로 가게 된 사연과 그곳에서 보낸 1년 반 동안의 삶이 묘사된 부분을 읽고 나자 내 눈가가 조금 젖어들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으로 다가갔다. 수년 전 분단을 주제로 쓴 장편 소설을 꺼내들고 뒷부분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외숙모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분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성의식의 미망인 소식은 가슴 아픈 것이었다. 성의식의 부인은 신접살림 몇 달 만에 의용군으로 끌려간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모시고 평생을 청상으로 지낼 각오를 했다. 그녀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혼자 달랑 외가로 피난와 고아가 된 큰 시누이의 10살 된 아들과 평생을 지내기로 단단히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들리를 나가 그 아이에게서 국군과 인민군의 군가를 배웠고 밤에는 등잔불 밑에서 아이에게 유행가를 가르치며 함께 소리 죽여 불렀다. 갈수록 정이 더해지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갔다. 그날 밤 유난히 횡댕그렁해진 방에 앉아 있으려니 온통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외로움이 몰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집을 뛰쳐나왔다. 지나가는 버스를 무작정 세워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종점이라고 하는 곳에 내리기는 했지만 밤길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 운전기사가 안내하는 여인숙에 들었다. 바로 그때의 운전기사가 지금의 남편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 남편은 밤낮 없는 술주정에 걸핏하면 살림을 부수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는 남자였다. 그럭저럭 30년 가까이 참으며 딸 하나와 그 아래로 2 아들을 두었다. 미망이는 몇 년 전 공장에 취직을 하겠다고 서울로 간 딸이
언제부턴가 짙게 화장을 한 얼굴로 고향을 찾아오고 시집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고 걱정했다. 이 부분에 등장한 성의식은 바로 나의 외삼촌이 모델이고 혼자 달랑 외가로 피난와 고아가 된 큰 시누이의 10살 된 아들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인용문에는 성의식의 부인, 즉 조금 전 전화를 걸어온 외숙모의 인생을 재혼하여 불행하게 된 일생으로 그렸는데 내가 그렇게 픽션화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막연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 않았으며 또한 분단의 아픔을 주제로 한 소설이었으므로 민족 상잔이 망가뜨린 또 하나의 삶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 같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은 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 능바우를 떠남으로써 외숙모가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다고 표현한 점이다. 내가 그곳을 떠나고 3년 후에 우연히 외숙모의 가출을 알게 되었지만 왜 그렇게 추측했는지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외숙모가 함께한 생활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건 대부분 사실 그대로였다. 낮에 둘이서 들판에 나가면 내가 외숙모에게 국군가와 인민군가를 가르쳐 주었고 밤에는 신방으로 차린 골방에 앉아 등잔불 밑에서 외숙모가 나에게 유행가를 가르쳐 주었다. 20살 새색시와 10살 소년이 그 어떤 애틋함 속에서 1년 반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것이다. 그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각별한 기억으로 내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3. 오전 내내 원고지를 대했으나 몸만 비틀다가 결국 원고지 한 장을 억지로 채우고 나서 외숙모와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집필실을 나섰다. 1시간 동안 한강 둔치를 걸은 후 외숙모와 만날 작정이었다. 집필실을 나와 번잡한 사거리의 신호등을 서너 번 건넌 후 곧바로 한강 시민공원으로 들어섰다. 스산한 초겨울 바람이 내리쬐는 햇볕을 시샘이나 하듯 나의 몸에 싸늘하게 와닿았다. 60여 년 만에 찾아온 홍수가 무자비하게 핥히고 간 엉성한 잔디밭을 지나가면서 다시 초록으로 물들여질 내년 봄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둔치 위에 잠시 멈추어 유유히 흐르는 강물에 시선을 보냈다. 순간 홍수가 났을 때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았던 한강이 떠올랐다. 분노에 차 용솟음 치던 그때의 모습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의 한강은 평온해 보였다. 어떠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강이 부러웠다.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는커녕 고통이 남긴 골을 흐르는 세월이 더 깊게 파고 있지 않은가. 나는 흐르는 물에 보냈던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렸다. 저 멀리 선착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11시 10분. 아직도 약속 시간까지 50분이 남아 있었다. 둔치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강 양편의 차도 위에는 수많은 차들이 빽빽히 들어서 서울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한강은 그러한 문명의 이기가 미치지 못할 그 무엇인 양 당당히 흐르고 있었다. 몇 해 전부터 글이 써지지 않을 땐 무작정 걷는 버릇이 생겼다. 오늘도 그 습관대로 걷고 또 걸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오전 중에 메운 원고지에서 빠져나오질 못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채워질 원고지 위를 자유롭게 거닐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얼마를 걷다가 햇빛을 놓쳐버렸다. 한강대교 밑이었다. 곧이어 머리 위 철교에서 철거덕 하는 굉음이 들려왔다. 철마가 꽁무니에 아무것도 달지 않은 채 몸뚱이만 달랑 철교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광활한 대평원 위를 힘차게 치닫는 한 마리의 야생마가 새겨졌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끝없이 갈구하는 자유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듯 했다. 나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무엇을 찾은 듯이 철교를 따라 움직이는 한 마리의 야생마를 황홀한 시선으로 쫓았다. 철거덕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못내 아쉬웠다. 한강철교 반대편 끝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철교를 떠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받침대의 행렬에서 시선이 멎었다. 한강철교를 좌우로 떠받치고 있는 받침대 중간에는 강물을 밑바닥으로 한 큰 동굴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 긴 동굴은 밑바닥을 지나가는 강물이 출렁거리자 마치 거대한 용의 허리인 양 꿈틀거리는 듯 했다. 순간적으로 그 거대한 용의 몸체가 나를 덮치는 느낌이 들자 온몸이 떨렸다. 40년 전 어느 날 살을 애는 강풍을 헤치며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얼음 위를 걸어 나오던 10살 소년의 모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일사후퇴 때 이모의 손을 꼭 잡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한강철교 옆을 건너던 바로 그때의 내 모습이었다. 나는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다. 외숙모는 그동안 어떤 인생 행로를 걸어왔을까?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살 위의 신랑과 혼례식을 치르고 보낸 2주일의 짤막한 신혼생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신랑을 그리며 손꼽아 기다렸던 여름방학. 매미소리가 찌는 듯한 더위와 입씨름할 때쯤이면 돌아올 남편에게 들려줄 그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슴속 깊이 간직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전쟁 소식, 곧이어 남편이 의용군으로 끌려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남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곧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이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 동네 앞을 지나는 수많은 인민군들 속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으며 뜨는 해와 달을 보다가 어느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마을 앞을 뒤흔들어 놓는 탱크들 위에 앉은 미군들의 모습이 돌담 사이로 보였다. 곧이어 다시 마을이 조용해지면서 새색시의 여린 가슴은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높은 산을 넘어와 들녘을 지나는 매서운 겨울바람도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 서울에서 반가운 사람이 찾아왔다. 작은 시누이와 큰 시누이의 10살 된 아들이었다. 그러나 남편의 소식은 없었다. 그래도 절망은 잠시뿐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봄, 여름이 지나면서 남편 소식 대신 큰 시누이네 가족 소식이 들려왔다. 피난통에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다.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으려 할 즈음 온 세상이 적막 속에 잠든 한밤중에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을 비롯해 말 한마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속에 살면서 이제 고아가 된 큰 시누이 아들에게 온갖 정을 쏟았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우리 같이 살자고
곤히 잠든 소년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행방불명되었던 소년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 소년은 아버지의 손에 끌려 훌쩍 그녀의 곁을 떠나갔다. 그녀를 간신히 숨쉬게 했던 대기를 그 소년이 주머니 속에 넣고 가버린 듯 그녀는 이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리고 얼마 후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남편과 소년이 없는 시집 살림에 자신을 길들일 즈음 또 다른 소식이 그녀의 목을 졸라매기 시작했다. 휴전 소식이었다. 한껏 부푼 내 상상의 날개는 이내 푸드득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나는 무의식 속에 옮겨놓던 발길을 뚝 멈추고 출렁이는 강물에 시선을 보냈다. 출렁이는 물결이 순간 큰 파도처럼 다가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운명의 신이 눈꽃만큼의 자비심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외숙모에게 또 무슨 못된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설령 그녀가 시집을 떠났을지라도 그 도주가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기를 기원했다. 어떤 행운이 그녀가 헤쳐나가야 했던 고통을 보상할 수 있을까? 40여 년 만에 만나는 외숙모는 어떤 모습일까? 시집에서 가출한 후 운명의 신은 그녀를 어떻게 이끌었을까? 4.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11시 40분. 약속 장소인 유람선 선착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또 하나의 의문이 끈질기게 나를 잡고 늘어졌다. 어떤 이유로 외숙모가 갑자기 시집에서 도망갔느냐는 것이었다. 이른바 현대적인 여성이나 부모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생과부로 늙을 수 없어서라고 간단히 답할 수도 있다. 혹은 싸구려 영화 소재처럼 누구의 꿰매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진 않았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것이 내 호기심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뭔지 모르지만 외숙모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 이상의 그 무엇이 나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퍼뜩 나의 머리를 스쳐갔다. 직업의식의 발로일지도 몰랐다. 외숙모의 전화를 받고부터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이 나의 무의식 속에서 몸속에서 꿈틀거려 왔던 것이다. 외숙모의 이야기를 소설화한다면 나는 새로운 흥분에 휩싸였다. 소설가가 된 이후 한 가지 희망은 포기하지 않고 있던 터였다. 그것은 참혹한 전쟁을 치렀으면서도 전쟁에 얽힌 소설다운 소설을 써내지 못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나 자신이 살아 숨쉬는 분단 소설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세대에 속한다는 자부심 비슷한 것이었다. 10살 소년의 눈으로 본 전쟁이 되살아나 언제고 불멸의 소설을 쓸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확신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출신 젊은 작가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외숙모의 머릿속과 몸속에 들어가 40여 년 전 6.25 전쟁이 나기 전부터 외숙모의 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외숙모의 고뇌와 절망, 희열과 희망을 직접 느끼고 그 느낌을 글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한편의 빛나는 분단 소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외삼촌과 외숙모의 아픔이 수백 년 동안 살아 숨쉬는 그런 소설 말이다. 단 2주일 동안이었던 그들의 신혼생활은 어떠했을까? 외숙모는 2주일의 신혼생활 후 생이별을 한 남편에게 어떤 감정을 품었을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능바오를 떠난 이후 외숙모의 행적을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나는 오랜만에 창작의 희열을 맛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분단 소설을 쓸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선착장 대기실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승객 대기실을 휘둘러 보았으나 60살 정도로 보이는 노인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매표원에게 물어보니 유람선이 엔진 고장으로 늦게 떠났으니 30분 후쯤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대기실 구석에 빈 의자에 앉았다. 대기실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청바지에 점퍼 차림인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대기실로 막 들어서고 있었다. 모두가 밝은 표정들이었다. 그들 뒤를 이어 서울로 단체 관광 여행을 온 듯한 다른 무리의 촐로들이 꾸부정한 허리를 지팡이에 의존한 채 띄엄띄엄 발길을 옮겨놓는 모습이 드러났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이 두 무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전쟁의 참혹함을 뼛속 깊숙이 간직한 세대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외숙모를 모델로 해서 쓸 소설의 주제가 퍼뜩 떠올랐다. 전쟁으로 일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이 갖는 무관심. 외숙모의 이야기가 아무리 좋은 소설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적 전개에 그친다면 전쟁으로 일생을 망친 한 여인의 이야기라는 너무나 흔한 소재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러한 소재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진실이야 어쨌든 두 가지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숙모의 삶을 비참하게 그려야 한다는 것과 잔인할 정도로 무관심한 차세대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소설가인 나는 전형적인 차세대 사람으로 악역을 맡게 한다. 그렇다면 외숙모는 어떻게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펼쳐진 한강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 외숙모를 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미치게 할까? 나의 상상은 점점 집요해져 갔다. 외숙모가 도망가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가 쓰러져 눕더니 얼마 안 있어 운명한다. 도망간 외숙모가 시어머니의 운명 소식을 듣고 자책감에 빠진다. 마침내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난 후 소식이 끊긴다. 소설의 구성이 여기에 이르자 나는 흥분에 휩싸여 대기실 안을 서성거리며 담배를 빨아댔다. 연거푸 담배 2대를 피운 후 다시 상념에 잠겼다. 외숙모는 그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외가 식구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던 외숙모가 어느 날 정신병원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외숙모는 신문에 소설가로 소개된 나에 관한 기사를 읽고 나에게 전화한다. 마침내 둘은 40여 년 만에 상봉하게 된다. 외숙모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 나는 곧 쓰러질 것만 같은 웃음을 잃어버린 60살 노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내용은 대강 이렇다. 외숙모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잘 지냈어, 예. 어디에 계셨는데요?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있었어, 예. 무슨 일을 하시고요? 병원 식당에서 일했어, 예. 하는 일은 재미있으시고요? 재미있어, 예. 말씀 낮추세요. 위에 내가 건강하시지요? 아마요. 제가 무슨 도울 일이라도 한 가지 있어, 예. 무슨 일인데요?
능바우 외가에 내가 살도록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이소. 내가 쓰던 골방만 있으면 됩니다. 왜요? 거기서 사시게요? 예, 시부모님 산소나 돌보며 살면서 용서를 빌라고 예. 그러고 딴 일도 있고. 대화의 이 시점에서 돌아가신 시부모님을 향한 외숙모의 애틋한 심정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능바우 외가가 현재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나는 어머니에게 부탁해 외숙모를 거기에 살게 하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나 자신도 능바우에 가서 당분간 가까이에서 외숙모를 지켜보면서 지내려 한다. 외숙모의 신선한 정황을 글로 옮기기 위해서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대화가 계속된다. 외숙모가 입을 연다. 외삼촌 소식은 알고 있지에? 전혀 못 들었는데요. 이북에서 잘 있습니다. 내 딸 말에 서울에 온다 카대예. 네? 잘 모르실 낀데 성까지 바꿔서 진짜 모를 깁니다. 어떻게 바꿨는데요? 연시로 바꿨대예. 외삼촌은 꼭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가 40여 년 전 능바오를 떠나기 전 말이지에 외삼촌이 같이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사람 시켜서 지한테 편지를 전해십니다. 그때 외삼촌이 집을 나가라 해서 나갔고 예. 그러고 환갑 때는 꼭 돌아와 외삼촌 환갑잔치를 능바오 집에서 하겠다 했습니다. 내달 말일이 외삼촌 환갑날 아입니까? 그래서 능바오 집에서 기다릴라고 예. 외삼촌이 이북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내달에 이북 총리가 서울에 오기로 된 거 아시지에? 예. 성을 바꿔도 나는 못 속이는 기라예.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 어디 갑니까? 연 총리가 바로 외삼촌인가요? 그러십니다. 이제 아시겠지에. 참말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둘 사이의 대화가 여기에 이르자 나는 외숙모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된다. 소설의 구상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유람선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5. 나는 승객이 나오는 출구로 발길을 옮겼다. 무리를 지어 모습을 드러내는 승객들 중 조금 전 머릿속에서 그려본 삶에 찌든 환갑 정도 되는 노인의 모습을 찾았다. 먼저 젊은이들이 나온 다음 띄엄띄엄 나이든 승객의 모습이 보이자 나는 바짝 긴장했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떠들썩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중년을 넘긴 여인네들이 나타났다. 힘겨운 40여 년의 세월을 보낸 외숙모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런 모습의 노인은 아직 눈에 띄지 않았다. 출구 쪽에 바짝 다가서며 앞만 응시하고 있는 나를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았다. 힐끔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기껏해야 50대 중반을 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중년 부인이 내 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어리둥절해 있는 내 앞으로 그 부인이 몇 발자국 다가섰다. 그리고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서야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나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소설가 현 선생님 맞지에?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외숙모님이세요?
맞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정신이 들어 내 손을 잡은 외숙모의 손을 포개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외숙모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어떻게 모습이 그대로세요? 무슨 말씀을 이제 환갑내기 할매가 안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나는 외숙모의 두 손을 이끌고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내 눈을 믿을 수 없어 외숙모의 옆모습을 자세히 보았다. 10개 화장을 했으나 내가 연애 상대자로서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외숙모는 여전한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어떤 험한 세파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순진함이 얼굴 전체에 묻어 있었다. 외숙모는 나의 놀라움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측은한 눈빛을 보냈다. 웃자노, 웃자다가 이래 되십니까? 그렇고럼 예쁘장한 얼굴이 우째 이리 되십니까? 외숙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반백이 된 내 머리에 눈길을 보냈다. 우짤꼬 소설 쓰는 게 그래 힘듭니까? 머리도 다 세웠네 예. 머리가 셀 나이가 되었지요. 50살 아입니까? 나하고 10살 차이니께. 그래요. 근데 외숙모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야기가 좀 깁니다. 외숙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무슨 장난스러운 옛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웃음을 쏟으며 지난 일들을 들려주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능바울을 떠나고 1년 후 외숙모는 시가에서 나와 친정으로 가서 1년쯤 지내다가 읍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10년 연상의 남자와 재혼했다는 것이다. 그 남편도 몇 년 후 세상을 뜨고 외숙모 혼자 대구에서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역전 근처의 옛날 공회당 옆에서 따로 국밥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위치와 식당 이름을 자세히 알려주며 나에게 대구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들르라고 신신당부했다. 세상 어느 누구의 눈에도 외숙모는 행복한 여자로 비춰질 만큼 조금도 세파에 시달린 흔적이 없었다. 외숙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 묻고 싶은 질문을 별로 힘들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외숙모님, 능바우 떠나실 때 내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질질 끌자 외숙모는 무엇이 우스운지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다른 한 손으로 나의 팔을 치며 말을 이었다. 그때 말이지에 친정 아버지가 능바위에서 나오라 했어예. 외조모님한테 말씀드릴락 했는데 염치가 없어 말 못하겠대예. 그래 짐 싸가지고 달밤에 살그머니 나왔지에.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에. 외숙모가 그렇게 말하면서 겸연쩍은 듯이 웃었다. 나도 덩달아 웃어 젖혔다.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40여 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는 등잔불 밑에서 유행가를 같이 불렀던 40여 년 전에 순진했던 20살 새색시와 10살 소년으로 되돌아갔다. 외숙모님, 좀 일찍 연락을 주지 그러셨어요. 나는 이렇게 쾌활한 외숙모를 일찍 못 만난 게 아쉬워서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겨. 서방 소식도 기다리지 않고 달밤에 도망간 년이 뭐이 잘났다고 선뜻 연락할 끼고 환갑 노인이 되니까 좀 용기가 생기대예.
이번엔 큰 맘 먹고 연락했지에. 외숙모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나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소년 시절로 돌아간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남북 적십자사 간에 몇 달 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는 며칠 전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외숙모님, 통일원에서 이산가족 방문 신청을 받는다는데 한번 신청해 보시지요. 필요 없심더. 살아있다 함은 아들, 딸 놓고 잘 살 끼고, 죽었다 함은 할 수 없는 기고. 생존에 계시다면 만나보셔야죠. 만나면 뭐 할기요? 그래도 나를 노인동물하고 부르면 어쩔기요? 안 만나는 게 낫지. 외숙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은은한 미소 속에 자신의 젊음을 삼켜버린 세월의 흐름을 야속해 하는 여인의 마음이 묻어 있었다. 아직도 외숙모의 기억 속에는 젊은 외삼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노인동무라고 부르시지 않을 거예요. 현 선생님이 어찌 아는겨? 외숙모님이 너무 젊게 보이세요. 그렇게 외숙모에게 말한 후 곧 덧붙였다. 외삼촌이 외숙모님을 여성동무라고 부르실지 모르지요. 외숙모는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왠지 모르게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라면 지는 우째 불러야 합니까? 노인동무라고 부르세요. 와요? 지금쯤 폭삭 늙으셨을 거예요. 그걸 우째 하는겨? 그 동네 살면 그렇게 늙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미소 속에 외숙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외숙모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렸다. 그리고 외숙모님을 항상 그리워하고 계실 거예요.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리움은 사람을 늙게 하지요. 내가 마치 외삼촌을 근래에 뵙기라도 했듯이 자신있게 말했다. 그라면 한번 신청해보면. 외숙모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문을 열었다가 얼버무렸다. 그 순간 외숙모가 사랑을 하는 여자의 마음을 20살 때 마음 그대로 한 점의 변화도 없이 40여 년 동안 간직해왔음을 나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대보단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내가 외숙모에게 불어넣어준 자신감이 원래 만나지 않겠다던 그녀의 마음을 바꿔 놓았으리라. 나는 맞잡은 외숙모의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아직 신청 기간이 한 달이나 남았어요. 신청해도 꼭 된다는 법도 없고요. 내가 외숙모의 손을 놓으면서 말했다. 실제 확률이 10%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살아있는지도 모르잖십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라모 한번 신청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외숙모가 이제는 나의 동의만 필요하다는 듯이 자신있게 물어왔다. 생각해보고 알려주세요. 제가 외숙모님 대신에 신청할 수 있어요. 외숙모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재혼은 했었어도 아이는 놓은 적이 없심더. 그냥 우연지 낳기가 싫어서 예.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다급한 생각에 상체를 숙여 외숙모를 살며시 껴안았다. 그리고 무슨 말인지
해야 할 것 같아 외숙모의 귀에 대고 나도 모르게 속삭였다. 아이를 가졌더라도 외삼촌이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한 후 외숙모의 자그마한 등을 두어 번 두드린 후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외숙모님, 점심 식사 하셔야죠. 제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근데 의할고 동행이 있어서 요 다음 서울 올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차장에 서 있는 관광버스 창으로 외숙모의 일행인 듯한 여인네들이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외숙모가 못내 아쉬워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외숙모가 버스에 오르자 순간 숨막히는 아쉬움이 나를 휩쌌다. 전쟁 때 외숙모가 등잔불 밑에서 나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무슨 노래였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언젠가 소설에 쓰려고 했으나 노래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 포기한 적이 있었다. 그 노래는 외숙모가 신방으로 차린 골방에서 나에게 가르쳐준 유행가이자 밤에는 옆방에 있는 시어머니에게는 들리지 않도록 소리 죽여 같이 부르고 했던 유행가였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낮에 들판에서 밭일을 하는 외숙모에게 군가를 가르쳐준 나의 노력에 대한 외숙모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보답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였다. 나는 막 떠나기 시작하는 버스로 달려갔다. 외숙모가 앉아있는 창가로가 차창을 열라고 손짓을 했다. 차창이 열리고 외숙모가 머리를 살짝 내밀었다. 외숙모님, 우리가 골방에서 불렀던 유행가 제목이 뭐지요? 외숙모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타양살이입니다. 그때 마침 버스가 주차장에서 큰 길로 빠져나가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 타양살이? 맞아요. 타양살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선 채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떻게 시작하지요? 외숙모가 손놀림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타양살이 첫 소절을 나지막이 불렀다. 전쟁 중 골방에서 나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줄 때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외숙모가 그때보다 더 자유스러워 보이고 더 밝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주차장에서 빠져나갔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외숙모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어 주었다. 그러면서도 버스 안에서는 타양살이 노래가 계속되는 듯 했고 그 노래가 내 귀에 뚜렷이 들려오는 듯 했다. 그래서 외숙모가 탄 버스의 뒷모습에 시선을 주며 나는 입속으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 마치 외숙모가 저었던 손놀림에 맞추어 노래하듯이 박자가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1절의 노래가 끝났다. 그리고 곧 2절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내 뇌리, 아니 가슴속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가 막 터져 나오듯이 흘러나왔다.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그런 다음 놀랍게도 3절도 거침없이 이어졌다.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필이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외숙모가 탄 버스가 자취를 감출 때까지
나는 그렇게 속으로 노래를 부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40여 년 동안 사라졌던 그 무엇이, 아마도 세상살이에 꼭 필요했던 그 무엇이 노래가 시작되면서 찾아졌다가 방금 노래가 끝나면서 사라져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라고 가사의 일부분을 입속에서 중얼거리며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순간 그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았다. 혼자도 기막혀서. 여기에는 세계의 어느 불멸의 시 구절에 못지않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듯 했다. 무언가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아마도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듯 했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왜 외숙모는 그때 타양살이처럼 오래되고 남성적인 노래를 좋아했을까? 다음번 만나면 외숙모에게 꼭 물어보기로 작정했다. 나는 길게 늘어선 한강 둔치를 걸어가다 한강을 마주보며 섰다. 어느새 강물은 잔잔해졌고 그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둔치를 따라 다시 발길을 옮겨놓다가 강물에 비친 나의 옆모습을 슬쩍 보았다. 그 모습엔 40여 년 전 내가 고아가 된 줄 알았을 때의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있었다. 동네 앞 시내가 처량하게 보이고 둥근 달이 슬픈 빛을 띠기 시작하고 한겨울이 매서운 들바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때였다. 그 순간 외숙모가 나에게 타양살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같이 불렀던 이유를 깨달았다. 고아가 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한 여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데 내겐 40여 년의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었으니, 그런 내가 어찌 외숙모의 삶을 짧은 시간에 소설화할 수 있겠는가. 나에겐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가능한 일도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니, 혼자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힐 일이었다. 오늘 작품은 홍상화 작가님의 단편소설 외숙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